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현 애널리스트입니다. 시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1950선에서 정치되어 있던 지수가 박스 하단을 테스트하고 있는 국면이죠. 최근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면 우리 증시뿐 아니라 이머징 마켓 전반에서 조금은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고요. 국내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또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돌파할 수 있는 종목들, 이슈들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건드리기에서 살펴볼 이슈는 바로 BOJ입니다. 최근 들어서 가장 공격적으로 통화를 넓혀나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일본은행이죠. 일본은행의 이러한 행보는 이번 BOJ 회의에서 그대로 유지하겠다. 그렇지만 시장이 기대했던 것은 좀 더 공격적인 행보였기 때문에 공격적인 행보를 기대했었는데 실제로 일본에서는 소비세 인상을 앞두고 정책 카드를 아끼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 유지되고 있는 연간 60에서 70조 엔 정도의 양적 완화, 즉 확대, 추가적인 통화의 확대를 계속 이뤄나갈 것으로, 국채를 매입하는 방향으로 이뤄나갈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의 속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 시장의 기대는 좀 더 강한 것을 원했는데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막상 정책에 발표되는 주중에는 일본 증시도 급락하고 엔화의 움직임도 조금은 나타나는 그런 양상으로 전개됐습니다. 그래서 105엔대까지 올라갔던 엔화는 다시 104엔, 103엔대까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날 그리고 주말까지의 통화의 움직임은 달러는 여전히 경제지표에 따라서 80선을 기준으로 하는 제한적인 박스권 움직임, 일본의 엔화는 103엔대에서 105엔대를 중심으로 하는 굉장히 좁은 움직임, 또 유럽은 경제지표가 좋게 발표될 때마다 1.35에서 1.37 정도의 라인에서의 굉장히 제한적인 움직임을 여전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향후 일본의 행보는 이번에 큰 정책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아직 금융시장의 변화는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일본의 기본적인 행보는 아무래도 여러 번 언급드렸다시피 계속 양적 완화 쪽으로 언제까지? 2%까지 물가 상승률 2% 올라오는 구간까지는 멈추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에서 미국은 매번 100억 달러씩 테이퍼링을 줄여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엔화 약세 기조, 달러 강세 기조는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 상반기까지는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 BOJ의 결정이 금융시장에 별 영향을 주지 못했고 기존의 그 흐름을 그대로 이어나간다라는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BOJ는 과연 왜 이런 흐름을 선택했을까요? 자, 이번에 좀 더 강한 충격을 줄 수 있었는데 왜 BOJ가 기존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는 정책을 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음 준비된 그림을 좀 살펴보시죠. 자,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일본의 목표, BOJ의 목표는 물가를 2% 선에 맞추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소비자 물가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고 있냐면 1%대를 넘어서 2%에 거의 근접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물론 아직 2%를 넘어선 것은 아니지만 비교적 빠른 속도로 물가가 올라오고 있고요. 엔달러 환율도 그에 맞춰서 엔화 약세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서 엔화가 한 번 더 위쪽으로 올라가서 더 약세를 보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수입 물가의 급등으로 인해서 소비자 물가가 더 빠른 속도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겠죠. 그러면 만약에 일본의 BOJ가 추가적으로 양적 완화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먼저 엔화로 약세를 만들어 놓기 이전에 사람들에게 엔화를 조금 더 쥐어줘야 되겠죠. 아마 그런 관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엔화의 추가적인 약세만 나타나게 된다면 실제로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아무것도 없이 수입 물가만 올라감으로써 사람들에게 물가의 충격만 줄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좀 더 소득이 늘어나고 투자가 확대되면서 경제가 좋아지는 확신이 있어야 사람들이 빚을 내던 저축했던 것들을 쓰던
그런 소비 성향을 보여줄 텐데 그런 것 없이 계속 정책만 운용하게 되면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효과만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일본 정부나 BOJ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가가 좀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물가의 시간적인 조정도 필요하고 엔화의 정체적인 운영 목표에 대해서도 소비세 인상을 앞두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목표를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정책 결정은 한 발 뒤로 물러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양적 완화 기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추가적인 양적 완화 대책은 없었고요. 그 다음 그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바로 이 부분이죠. 이 일본의 실질 임금이 늘어나야 되고요. 또 일본 소비자들의 심리 지표인 신뢰 지수가 늘어야 됩니다. 그래야 조금 전에 언급드렸던 것처럼 일본인들의 지갑이 열리겠죠. 그래서 일본인들의 기본적인 성향이 어떻게 됩니까? 돈을 많이 벌어도 저축을 많이 하는 성향들. 그리고 일본 국채를 항상 사주는 일본 국민들. 기본적으로 이런 성향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물가를 상승시키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앞으로 계속 물가가 올라간다라는 인식을 줘야 사람들이 물건을 사겠죠. 왜? 내가 현금만 들고 있으면 향후 물가가 계속 올라서 물건을 사기가 더 어려워지니까. 그러면 계속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고 사람들은 사게 되면 안 좋은 결과만 낳게 될까요? 그렇진 않겠죠.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늘리게 되면 기업들로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기업들이 그것을 선투자로 이끌어낸다면 다시 고용이 늘 거고 사람들의 소득이 늘고 이것이 다시 경제의 선순환 효과로 이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일본의 내수를 살리고 일본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아베노믹스의 근거입니다. 그렇지만 이 안에서 어떤 파열음이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아베노믹스의 근간은 물가를 살려서 사람들의 소비도 끌어올리고 내수도 살리고 엔화 약세를 통한 기업들의 이익도 끌어올리겠다. 시장 점유율도 다시 제자리로 돌리겠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아이디어였는데요. 아직까지 소비 측면에서 보면 소비 심리도 안 살고 있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일본의 실질 임금이 전혀 살아나지 않고 있어서 일본의 소비 지표는 아직도 굉장히 답답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거시경제를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만 소비자들의 소비라는 측면만 놓고 봤을 때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물가를 끌어올리고자 하는 주요 목표 중에 하나가 소비를 끌어올리고자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서는 아직 부족함을 많이 드러내고 있고요. 다음 그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엔화의 약세를 통해서 일본이 기대했던 것은 뭡니까? 수출량을 늘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출량을 늘려서 일본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겠다. 이것이 이제 목표였는데 실제로 일본의 무역 수지는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엔화가 약세로 가면서 적자로 돌아섰고요. 수출 물량의 전반적인 증가도 크게 나타나지는 않는 국면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비교적 좋았던 2008년도 이전과는 또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엔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뭡니까? 일본 기업들이 결국은 우리나라처럼 마찬가지로 전부 해외에 나가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일본 내수로 들어와 봐야, 일본 내에서 공장 운영해 봐야 많은 사람들에게 돈 줘야죠. 일본 물가 비싸죠. 이런 여러 가지 인건비 부담 자체가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 기업들도 진작에 미국, 동남아 이런 여러 생산 기지로 나갔죠. 또 하나 결정적인 충격을 줬던 것은 2010년도 이후에 나타난 일본의 대지진. 이 부분으로 인해서 원전이 가동이 멈췄고 일본 전체의 원전이 멈춘 상황에서 전력도 부족해졌죠. 전력 요금 비싸졌죠. 그러니까 일본 기업들이 그 안에서 공장을 운영할 만한 메리트가 거의 없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기존에 있던 공장을 해외로 이전시키는 또 해외에 있는 공장 자체를 늘려버리는 그런 현상을 낳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일본 기업들은 돈을 많이 버는데 일본의 무역 수지나 전체적인 수출입 지표는 별로 개선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베노믹스 약점을 지적하는 사람들은 소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약점들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역설적으로 아베노믹스의 양적 완화, BOJ 양적 완화는 쉽게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맨 처음 말씀드렸던 실제로 경제에서 좋아지는 효과는 별로 없이 물가가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아베노믹스는 속도를 조절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좀 이해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앞으로도 양적 완화의 추가적인 가능성은 열어둬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다음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제 정책은 두 가지입니다. 통화 완화를 통한 경기 부양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재정 정책, 정부가 가진 돈을 써서 경기를 부양시키는 방법이 있는데요. 정부가 경기를 부양시키는 방법에도 정부가 채권을 매입을 해서 시장에 돈을 풀어주는 방법도 있고, 또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으로 경기를 살리려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감세 정책이 있습니다. 소비자가 되었든 기업이 되었든 세금을 낮춰서 개인들 측면에서는 소비를 늘리게 하거나 기업들 측면에서는 투자를 늘리게 하는 그런 방법을 쓰는 거죠. 그런데 이번 4월에 일본은 소비세 인상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지금 소비를 늘리고자 하는 일본 정부의 의지는 아닌 것 같고요. 자, 일본의 지금 법인세, 실효 법인세율을 보시면 미국에 이어서 2위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35%가 넘는 실효세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타 다른 선진국들, 한국에 비해서도 굉장히 높은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굳이 일본에 와서 기업 활동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법인세가 높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언급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법안들, 기업들의 투자를 늘리기 위한 법안 중에 하나가 투자세를 감면해 주는 것과 함께 법인세를 낮춰주는 전략에 대해서도 언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도 일본 쪽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향후 움직이는 정책은 추가적으로 양적 완화를 통해서 일본의 엔화 약세를 더 불러일으키는 방법, 또 추가적으로 시장의 통화를 푸는 방법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세금을 낮춰서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도 우리가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국면이고요. 그 다음 그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을 살펴보면 결국은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의 운용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결국 결론적으로 뭡니까?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 또 한국 기업들은 일본 기업과의 경쟁에서 과연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괜히 남의 나라 정책과 방향을 얘기하는 것은 바로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우리나라 기업에는 과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인지, 또 엔화의 흐름에 의해서 어떠한 그 변동성이 나타날지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의 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일본의 성장률도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생각하는 성장률은 2% 이상의 성장률입니다. 우리나라 이번에 올해 만약에 성장률이 예상치가 맞았을 경우에는 3% 중반 이상의 성장률을 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일본의 성장률이 좋아지다 보니까 한국에 어떤 영향이 나타나고 있고 외국인들 입장에서 어떤 입장이 나타나고 있느냐, 바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요. 전 그림입니다. 자, 전 그림을 보시면 원래 일본이 제로 성장이었죠. 성장률이 거의 제로였습니다. 근데 한국은 2% 이상의 성장을 꾸준하게 하다 보니까 성장률 격차가 2%, 한때 많이 날 때는 5%까지 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높은 성장률 격차를 보였을 때 외국인들과 주식의 강도는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었느냐? 항상 한국 주식이 일본과 성장률 격차가 높으면 일본보다는 한국 주식을 선호하는 모습, 또 한국 기업들이 이게 좋아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 들어서 일본의 성장률은 올라오고 한국의 성장률은 정체화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상대적으로 한국 주식을 팔고 일본 주식을 선호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일본의 물가가 올라가고 있고 일본의 성장률이 올라가고 있는 데 있어서의 가장 큰 우리 입장에서, 우리 경제 입장에서, 우리 기업 입장에서의 맹점은 뭐냐면 이 성장률 축소와 함께 한일 주가의 상대 강도가 크게 마이너스 쪽으로 꺾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본의 성장률이 높아지고 한국과 비슷한 성장률을 만약에 보인다면, 즉 한국의 성장률은 내려오고 일본의 성장률은 올라가면서 그 갭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글로벌 펀드 입장에서 보면 주식에 대한 선호도가 한국에만 쏠렸던 것이 일본으로 고르게 분배되거나 아니면 한국에 대한 선호도를 낮추고 일본 쪽으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충분히 제기가 되고 있다는 것,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그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일본 내에서 분명히 좋아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이제 일본 아베노믹스의 약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실제로 좋아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언급드렸던 것처럼 실질 수출은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신규 주택 착공과 같은 벌써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만들었던 부동산 시장에서는 뭔가 바닥을 치고 돌아서는 그런 흐름들이 일본 내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실제로 대출도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대출 증가율이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일본 통화량도 현재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양상.
그래서 일본 경제 내에서도 내수 중에서도 소비는 나쁘지만 주택시장과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는 무언가 꿈틀거리고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엔화의 환율이 이렇게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일본이 강점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산업 바로 정밀기계 산업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내부에서도 분명히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한국의 부동산 시장도 뭐 살아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지켜봐야 하는 거죠. 지금까지 정부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의 방향 자체를 바꾼 적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일본 내부에서 분명히 좋아지는 부분이 있는 가운데 일본의 성장률이 조금씩 치고 올라갈 경우에는 한국에 대한 선호도를 낮출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다는 점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과 함께 우리가 각 업종별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내에서 모든 기업이 그런 것은 아닌데 실제로 기업이익이 일본은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그림은 바로 그것을 표시한 것인데요. 향후 EPS, 어닝 퍼 쉐어라고 해서 주식 한 주당 이익이 얼마나 나는지를 비율화한 것인데 이것을 보시면 일본은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수출주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일본 내에서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외에서 돈을 벌어들이는 그런 일본 기업들의 전체적인 수익성은 올라가고 있는 반면 한국은 조금씩 하향하고 있죠.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한국 주요 기업들의 실적, 뭐 여러 가지 충격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만 일본과의 환율 충격으로 인해서 실적이 조금 안 좋아진 부분이 있다. 수출주들 그런 얘기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한국 기업들의 실적은 떨어지고 있는 반면 일본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면서 실제적으로 외국계 펀드가 투자할 때 한국과 일본을 동일선상에 놓고 봤을 때 어느 쪽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지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엔 최소한 한국에 대한 선호도를 과거 대비해서는 조금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우리 국내 시장 내에서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지 않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조금씩 팔고 있습니다만 지금 파는 금액 자체가 그렇게 과거 대비해서 많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우리가 스무드하게 얘기를 하자면, 추세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사지 않는 그런 국면이 전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로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일본과 경쟁 강도가 높은 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점점 선호도를 낮출 가능성을 살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FOMC 결과물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하겠지만 어차피 FOMC의 결과가 우리가 예상한 대로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달러의 제한적인 강세, 엔화의 상대적인 레벨이 강해진다라는 건 일본 엔화가 약세를 보인다는 거겠죠. 105엔대에서 110엔대까지 레벨이 하나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경우 어떤 업종들의 타격이 나타날 것인지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좀 보시죠. 자, 업종으로 봤을 때 지금 일본 그 주가와 우리나라 이제 주가를 비교해 봤습니다. 일본 자동차는 올라가는데 한국 자동차는 급락하고 있는 양상이고요. 일본 정유는 좋은데 한국 정유는 바닥을 기고 있고요. 철강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는 옆으로 행보하고 있는데 일본 철강은 좋은 모습들.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들 중에서 일본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또 수출과 관련된 모멘텀도 있는 그들 업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환율 영향을 받으면서 실적이 줄어들거나 외국인들의 선호도가 줄어들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도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달러가 급격하게 약세로 돌아서거나 아니면 엔화가 다시 강세로 간다든지 어떤 이런 드라마틱한 변화가 없다면 기존의 이런 추세가 조금 약해질 가능성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입장에서 얼마든지 현대차, 기아차 편을 들어주고 싶지만 글로벌 펀드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분명히 환율 변화에 따라서 현대차, 기아차를 더 버릴 가능성, 언제까지? 그들이 정말 싸다고 느껴질 때까지, 아니면 목표 수익률을 달성할 때까지. 왜냐하면 외국계 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매도를 통해서도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가능성을 열어둬야 될 것 같고요. 다음 그림 살펴보죠. 다른 업종도 비슷합니다. 건설업종, 일본은 최근 살아나고 있고요. 기계, 격차가 앞으로 많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지금 운신료 쪽 같은 경우에도 현재 구간에서 수익률이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반도체는 뭐 큰 방향은 다르지 않다라고 보여줍니다. 하드웨어 쪽은 최근에 세트, 부품 쪽이 우리나라 약세로 돌아선 반면 일본 쪽이 조금 강세고요. 증권업종 같은 경우도 일본 시장이 화랑을 보이면서 일본 증권업종은 신고가를 쓰고 있는데 한국 증권업종은 계속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계 민감 업종을 포함한 여러 가지 업종들의 비교를 살펴봤을 때 상대적으로 한국 주식의 매력도가 조금 떨어질 수 있는 구간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언제까지? 일본 엔화 약세의 레벨이 이어지는 한, 또 달러의 강세가 이어지는 한, 전체적인 펀드의 흐름이 여전히 이머징보다는 선진국 쪽을 향해 있는 한 진행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 내에서 외국인들이 의미 있는 반전을 보이거나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달러나 엔화 쪽에서 드라마틱한 반전이 나타나기 이전까지 우리 시장의 상대 수익률, 특히 일본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기계, 철강, 자동차, IT 하드웨어 일부 이런 쪽의 업종들은 상대적으로 앞으로도 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살펴봐야 될 것이 최근 조선 쪽의 움직임도 좀 나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일부 있는데 일본이 최근 들어선 조선업에 대해서는 많이 손을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 대비해서 수준은 분명히 한국 쪽에도 우위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만 일본이 가격 경쟁력으로 계속 밀어붙여서 고가 컨테이너선 대형 컨테이너선 수주에 계속 일본 조선업체들이 끼어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들도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한국 조선업체에 대한 선호도도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들 업종에 대한 충분한 투자 전략은 조정시 매수 관점, 충분히 싸다고 느껴지거나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터닝포인트가 나타나기 이전까지는 충분히 기다렸다가 사는 전략이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의 대응 전략은 일본이 이렇게 치고 들어와도 더 이상 점유할 수 없는 점유율을 갖고 있는 특정 산업, 대표적으로 반도체 이런 산업들에 대해서는 일본이 조금 치고 들어온다고 해서 한국이 못 막을 정도는 아니죠. 디스플레이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의 핵심 종목으로 압축해 나가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중공업 또 하나 이제 기계 쪽에서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 여러 가지 성장하는 그런 산업들의 종목군들의 최대한 종목군들을 조금 압축해 나가는 전략이 장기적으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종목들 수익률이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구간에서도 꾸준하게 신고가를 내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소개시켜드렸던 인터파크 같은 종목군들도 여전히 신고가에서 쉽게 내려오지 않고 있는 양상이고요. 또 하나 최근 들어서 각광받고 있는 종목은 한국항공우주가 있습니다. 우리가 카이라고도 부르죠. 자, 이 종목이 왜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 강세가 이어질 것인지 오늘의 핫앤콜드에서 핫한 종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종목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의 강세는 여전히 제조업에 있고요. 수출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대부분의 제조업이 이제는 성장 단계를 넘어서 성숙 단계로 들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기업들도 연간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 다음 연도에 2배 성장하고 그 다음 연도에 또 2배 성장하고 이런 정도의 성장 산업은 찾기가 정말 힘듭니다. 이제는 이익단에서의 그런 이 드라마틱한 반전도 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매출은 거의 정체되거나 조금씩 늘고 있는 상황. 대표적으로 스마트폰 빠르게 성장하다가 삼성전자의 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도 이제 정체되고 있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과 달리 한국의 항공우주 산업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는 선진국 중심의 강국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예 이쪽에 연구를 하지 못하고 있는 후진국들도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막 중간 단계에 끼어들고 있는 거죠. 제품, 부품부터 조립 기술부터 가장 먼저 확보를 했고 그 다음에 부품을 만들기 시작했고 이제는 독자적인 우리나라의 완제품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것을 도식화한 것인데요. 준비된 그림을 살펴보시면 군수나 민수 쪽에서 모두 1980년대 정도에는 조립 생산 정도, 그것도 굉장히 간단한 비행기들의 조립 생산 정도만 나타낸 상황이었고요. 민수 쪽에서는 아주 그러니까 최하급 정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부품들만 생산을 해냈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90년대, 2000년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시제품들을 하나둘씩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이제는 T-50이라고 하는 이 훈련기, 그러니까 전투기 같은 것들을 몰기 위해서는 많은 비행 훈련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훈련기들을 자체 생산해내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수리온이라고 하는 독자적인
이 헬리콥터와 함께 완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국제시장으로는 그동안 여러 가지 회사들이 이 지분들을 나눠 갖고 있었죠. 대표적으로 뭐 삼성 테크인, 현대중공업, 뭐 그다음에 뭐 두산,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이렇게 정부의 주도 아래 지분을 나눠 갖고 있던 이 한국항공우주를 결국 하나 회사로 합치면서 좀 더 경쟁력 있는 단계로 끌고 나가기 위한 산업의 초동기에서 이제 서서히 성장기로 진입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항공우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평가를 내립니까? 높은 밸류에이션을 갖고 있어도 앞으로 성장할 산업이니까 비교적 긍정적인 시각을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살펴볼까요? 그래서 이 군수 쪽으로는 지금 기존에 만들었던 기기들에 대한 성능 개량을 통해서 계속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비행기를 만들어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이 민수 쪽으로 가면 이쪽은 실제적으로 기술력은 굉장히 집중이 되지만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사업 쪽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익단이 높은 것은 이 민수 쪽이죠. 그러니까 민간 쪽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뭐 헬리콥터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조그만 항공기 정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수준에서 점점 단계를 나아가게 되면 중형 헬리콥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대형 민항기, 그러니까 에어버스나 보잉이 독점하고 있는 그런 대형 민항기 쪽으로도 장기적으로 나아갈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시장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회사의 앞으로의 매출단이라든지 이익단의 전반적인 규모도 지금보다는 몇 배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자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다음 그림 살펴볼까요? 다음 그림 살펴보면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제품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번에 이제 이 한국항공우주에서 내놓은 제품들인데 이게 T-50이라고 하는 훈련기입니다. 그러니까 비행사들, 파일럿들이 이걸 타고 훈련을 하는 건데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이걸 타고 훈련하는 게 아니라 인도네시아라든지 뭐 페루와 같은 중남미 일부 지역에서도 T-50을 수입을 하고 있죠. 한 대만 팔아도 엄청나게 큰 돈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쟁력이 조금씩 생기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것은 T-50을 기반으로 만든 경공격기입니다. 그래서 대형 전투기만큼은 아니지만 간단한 공격 기능을 갖고 있는 그런 공격기도 현재 우리나라에서 개발을 이미 끝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출이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이 종목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신고가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이 회사의 그럼 실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정말 좋아지고 있는 것인지, 여전히 꿈만 가지고 있는 것인지, 실제 결과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인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결과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은 중요한 게 이익이 아닙니다. 이익은 물론 나야 되겠죠. 적자를 보면 안 되겠지만 이익보다 중요한 건 규모, 스케일을 얼마나 빨리 키우느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보시면 이 작년 4분기부터 의미 있는 규모의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아직 이익단은 생각보다 굉장히 부진하지만 어쨌든 매출단을 빠르게 올려나가면서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2012년 4분기에 바닥을 쳤던 거의 영업이익 수준이 거의 나지 않았던 그런 수준에서 영업이익률도 7%대까지 다시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 그래서 일시적인 비용 발생은 2012년에 거의 마무리가 되고 그 이후에는 추가적인 투자는 물론 앞으로도 이어지겠지만 추가적인 투자를 이어가는 가운데서 또 양호한 수익률을 거두고 있다는 것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또 이런 회사들의 특성이 뭐냐 하면 앞으로 일감이 많이 남아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보시죠. 자,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전체적으로 지금 환율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계업종이 굉장히 타격을 받는데 이 업종은 환율에 대한 타격을 상대적으로 덜 받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 일본과 경쟁을 이루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이 산업 자체가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꾸준하게 높은 산업이고 한국이 이제 막 뚫어가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일본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정밀기계 쪽은 건설기계 쪽은 많은 타격을 받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한국항공우주 같은 기업은 이쪽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전체적인 수출량이 나오는데요. 수출량이 앞으로의 전망도 그렇고 전체적인 추이 자체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근데 레벨 자체가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2011년에 5조 정도였죠. 2012년, 13년 넘어가니까 7조로 늘었죠. 2014년 넘어가면 9조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 다음 연도 가면 11조, 그 다음 가면 13조. 이런 식으로 레벨의 단위 점점 레벨 자체가 이제 높아지고 있는 거죠. 마치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매출 자체를 빠르게 늘려가게 되면 규모의 경제를 이루면서 수익률 높여갈 수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현재 높은 밸류에이션도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도 어느 정도 단계적으로 올려가면서 쌓아가고 있고 기대감도 여전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지금이라도 사야 될까요? 다음 그림 살펴보면서 말씀드리죠. 자, 밸류에이션을 보면 40배, 50배를 했던 그때보다는 조금 나아진 상황입니다만 여전히 높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사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지금 성장기로 접어들고 있는 산업이고요. 물론 이제 강자인 뭐 보잉이라든지 로키드 마틴이라든지 이런 데와의 치열한 경쟁을 생각해 본다면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앞으로도 멀지만 어쨌든 한국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제조업의 역사를 놓고 봤을 때 전 세계 기업과 동등하게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최상위보다는 조금 낮은 상위 정도의 업체로의 발전 가능성은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 현재 밸류에이션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실적 발표될 때마다 높은 기대감을 가지고 높은 밸류에이션 준 종목이 분기 실적이 부진하다. 주가는 당연히 폭락을 하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은 장기적으로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되 매 분기 실적이 발표될 때마다 시장의 컨센서스가 높아지면 급락했다가 다시 또 제자리 찾고 이런 과정이 굉장히 여러 번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구간, 뭐 1, 4, 7, 뭐 11, 이 정도 구간을 중심으로 해서 실적 발표 구간의 변동성을 이용해서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적어도 한 2, 3년 정도를 길게 내다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는 네. 위성산업도 하지 않나요? 위성산업도 있는데 비중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작고요. 앞으로 이제 그쪽 비중도 상당히 늘려나갈 생각인데 이 위성 쪽은 굉장히 좀 복잡다단한 게 지금 뭐 정부 쪽의 연구라든지 이런 쪽과 굉장히 좀 민감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항공우주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는 거죠. 어쨌든 말씀해 주셨다시피 한국항공우주기 때문에 먼 미래에 보고 있는 것은 위성뿐만 아니라 우주를 왕복할 수 있는 우주 왕복선, 뭐 우주 정거장 이런 데까지는 아마 계획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당장은 뭐 10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는 좀 더 현실에 다가와 있는 뭐 전투기, 민항 항공기 이런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는 게 더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우리가 좀 핫한 종목을 살펴봤으니까 지금 굉장히 어두워 보이는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하이트 진로인데요. 불과 얼마 전까지 52주 신저가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죠. 자, 이 종목은 왜 이렇게 바닥을 파고 있을까요? 지금 현재 바닥을 다 판 것일까요? 아니면 더 팔 수 있는 지하가 있는 것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종목이 12월 달부터 하락을 하고 있었는데 12월 달에 하락한 이유는 이겁니다. 하이트 진로 홀딩스의 전체적인 회사 얼개입니다. 하이트 진로 홀딩스가 하이트 진로를 가지고 있고 하이트 진로 말고도 2개의 자회사를 갖고 있고요. 하이트 진로가 나머지 자회사들을 전부 가지고 있는 이런 구조인데요. 하이트 진로 홀딩스가 갖고 있는 하이트 진로 산업의 지분을 진로소주로 팔고 진로소주의 지분을 하이트 진로로 이전하면서 진로소주는 하이트 진로 홀딩스 이 자리로 가고 여기 있는 하이트 진로 산업이 이 자리로 내려온다라는 거죠. 근데 왜 지금 이것을 안 좋게 인식하면서 주가가 내렸느냐? 이 진로소주라고 하는 게 전체 하이트 진로의 이익의 15%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 날려먹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이트 진로 산업은 뭐 하는 데냐? 병 만드는 데입니다. 소주병, 맥주병. 이런 거 만드는 데라서 실제로 이쪽으로 오게 되면 비용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실제로 이익단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거의 자산주 계열이기 때문에 이익이 높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담감, 실적은 15% 날리고 이걸 왜 바꾸느냐? 그러면 기업 가치 떨어지고 배당 많이 주는 종목인데 배당도 덜 주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나타나면서 먼저 주가가 내려가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주가 하락세를 또 부추겼던 것은 뭐냐면 아노이저 부시라고 하는 전 세계 최대의 맥주 업체가 있습니다. 뭐 버드와이저를 비롯한 굉장히 많은 브랜드를 갖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자, 우리나라의 맥주, 국내 맥주는 2개가 경쟁하고 있죠. 오비맥주, 카스아, 그 다음에 하이트 쪽이 갖고 있는 것이 뭐 D라고 하는 브랜드, 그 다음에 맥스라고 하는 브랜드 이런 데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 2가지가 경쟁하고 있습니다. 불과 한 4, 5년 전만 해도 6대 4의 비율로 하이트 쪽이 우월했는데요. 최근에 어떻습니까? 카스 쪽이 훨씬 인기가 높아서 반대로 6대 4로 뒤집어졌죠. 그래서 하이트가 4, 오비맥주가 6인데 아노이저부시라고 하는 세계 최대 맥주 회사가 불과 몇 년 전에 이 오비맥주를 가지고 있다가 사모펀드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전에 이 아노이즈 부시가 다시 그 사모펀드로부터 거의 두세 배 가까운 가격을 주고 다시 오베맥주를 사갔습니다. 그럼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도대체 왜 그 손해보는 짓을 왜 했느냐? 앞으로 한국 시장과 아시아 시장에 좀 더 공격적으로 들어오기 위한 아노이즈 부시 인베브의 전략이 아니냐? 그렇다면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굉장히 마켓 쉐어가 줄어들고 있는 하이트 진로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거 아니냐? 이런 이슈가 번지면서 시장에서 계속 하락했던 거죠. 그래서 신저가 수준까지 내려간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 보시면 실적 자체는 정체되어 있는 양상이고 이익률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실적의 둔화에 따른 부정적인 이슈 자체가 존재하고 있었는데 실적 이외의 다른 이슈들이 또 부정적으로 작용하니까 주가가 더 내려갔던 거죠. 다음 그림 살펴볼까요? 자, 다음 그림 살펴보면 연도별로 본 건데요. 연도별로 봤을 때도 올해도 그렇게 드라마틱한 실적의 반전을 보이지는 못할 것으로 지금 증권사 쪽에서는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 그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맥주의 점유율이 크게 빠르게 떨어지고 있죠. 그런데 맥주 가격은 올라갔고요. 소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주 가격을 올려서 전반적인 점유율은 지금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국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정적인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기본적인 펀더멘털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맥주의 점유율이 빠르게 떨어진 것이 가장 부담 요인으로 실적에는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주가도 52주 신저가를 쳤죠. 지금까지 해드린 얘기 중에 좋은 게 별로 없네요. 그러면 이 낮은 가격에도 과연 팔아야 되느냐? 그렇다면 반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 살펴보면 소주의 내수 판매량인데요. 실제로 보시면 소주 가격을 올린 이후에 판매량이 둔화된 것은 맞는데 이제 서서히 좀 안정을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금 하이트 진로가 맥주와 소주를 파는 회사인데 소주 쪽에서는 최소한 더 이상 나빠질 건 별로 없다라는 거죠. 향후 올라갈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지만 어쨌든 추가적인 악재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 그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맥주가 지금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데 올해는 스포츠 이벤트가 있는 해입니다. 2월 달에 소치올림픽 있죠. 6월 달에 또 월드컵이 있죠. 9월로 넘어가면 아시안게임이 있죠. 이런 스포츠 이벤트가 여러 가지가 겹치다 보니까 항상 짝수의 전반적인 맥주의 내수 판매량이 높았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맥주 쪽에서도 드라마틱한 반전은 없어도 어느 정도 바닥을 쳐주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은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는 거죠. 다음 그림 살펴볼까요? 자, 맥주가 전반적으로 안 좋다고는 하지만 하이트나 맥스처럼 오래된 브랜드는 정체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는 D라고 하는 브랜드는 판매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D라고 하는 브랜드를 얼마나 키워내느냐, 또 하이트가 수입 맥주를 얼마나 많이 잘 들여와서 시장에 공급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향후 맥주 시장에서도 조금은 긍정적인 부분이 나타날 가능성,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요. 가장 결정적인 반전의 계기는 아마 이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 준비된 그림 보여주시죠. 자, 기본적으로 음식용 업체들은 저성장주들이기 때문에 배당을 많이 합니다. 근데 배당률을 한번 보시죠. 비교해보면 KTNG와 하이트진로를 제외한 나머지 그 음식료 대표주들의 배당률은 실제로 배당 투자로 하기에는 너무 낮은 이익입니다. 그래서 시가 배당률 기준으로 4% 이상의 배당을 하고 있는 것은 KTNG와 하이트진로 두 가지에 불과한데요. 최근 둘 다 주가가 비교적 많이 내려왔습니다.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에 만약에 2만 원을 깨고 내려갈 경우라면 1,000원 배당했을 경우에 시가 배당률이 5%가 되는 거고요. 800원 배당한다고 하더라도 시가 배당률이 4%가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처럼 1년 이자율이 3%도 채 안 되는 현 시기에서 배당 수익률 기준으로 4%가량 된다라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장기 투자자, 적어도 6개월, 1년 정도로 투자하는 중장기 투자자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하이트진로가 2만 원 아래로 떨어지면 이 회사가 적자로 가거나 망하는 회사가 아닐 경우에는 사는 게 맞을까요? 파는 게 맞을까요? 저는 사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주가 쉽게 안 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배당 투자, 오래 끌고 가는 투자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이 종목이 진로와 하이트 진로 산업을 뒤바꾸면서 이익단이 줄어들어서 배당을 조금 덜 한다고 하더라도 뭐 배당을
급속도로 낮추진 않을 겁니다. 급속도로 낮추면 기존에 배당 투자했던 펀드들은 전부 빠져나가겠죠. 그러면 주가 폭삭 무너질 거고 더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흘러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배당을 낮추더라도 단계적으로 낮추거나 제한적으로 낮출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2만 원 아래에서는 배당 투자를 하시거나 중장기적인 투자, 안정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긍정적인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 마켓시어가 혹시라도 맥주 시장에서 조금이라도 시장의 우려와는 달리 회복되거나 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오히려 탄력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단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팔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 굉장히 지금 안 좋은 뉴스들이 주변에 많이 깔려 있습니다만 올해 상반기 이후 정도를 보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2만 원 아래 정도 내려갔을 때는 좀 더 의미 있는 투자가 분할 매수 정도로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리포트 뒤집기는 한국정보정책통신연구원 리포트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아무래도 증권사 리포트가 조금 방향에 어긋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증권사 리포트를 하기보다는 아무래도 다른 연구원 쪽 좀 더 학술적인 내용이 담겨있는 그런 리포트를 많이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은 아프리카 인터넷의 현황과 잠재력이라고 하는 김태훈 연구원의 자료를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아프리카의 인터넷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와 있는지를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준비된 그림은 뭐냐면요. 각 대륙별로 인터넷을 얼마나 활용하고 있고 얼마나 퍼져 있고 이런 것들을 지수화한 IDI 지수라는 것입니다. 안에 표시되고 있는 검정선은 지역 평균이고요. 이 그래프의 전체 크기는 레인지, 최대치와 최저치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근데 각 대륙별로 보니까 유럽이 가장 높고요. IDI 지수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이제 독립국가연합 의회죠. 그 다음에 아메리카 지역, 아시아 퍼시픽, 아랍, 아프리카가 최하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의 전반적인 보급도라든지 활용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아프리카가 제일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걸 역으로 뒤집으면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력도 아프리카가 제일 높다라는 것으로도 뒤집어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음 그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지금 각각의 여러 국가들이 있는데 인터넷의 이런 능력들, IDI 지수를 살펴봤을 때 어느 정도 있는지를 봤더니 우리가 아는 국가들 중에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3위로 제일 눈에 띄고요. 그다음에 1위, 2위는 세이셸이나 그다음에 모리셔스라고 하는 일종의 관광지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관광지 지역이 가장 인터넷 지수가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국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다음에 보츠와나, 나미비아, 그 다음에 가봉 이런 국가들 순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세이셸이라고 하는 국가도 전체 글로벌 순위로 놓고 봤을 때는 60위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과거 순위 대비해서는 상위 국가를 중심으로 조금씩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프리카 쪽에도 인터넷은 조금씩 개발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들의 특징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요. 지금 개인적으로 인터넷을 활용하는 100명당 어느 정도 인구가 활용하고 있는지 살펴봤을 때 아프리카는 16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16% 정도가 활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16% 중에서도 조금 의미는 다릅니다. 다음 그림에서 보면 그 의미가 좀 나올 수 있는데요. 실제로 모바일 쪽에서 모바일 브로드밴드, 즉 모바일을 활용해서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는 사람은 더 적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터넷을 쓰고 있는 사람도 16명밖에 안 되지만 근데 그 16명 중에 무려 10명이 모바일로 활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체 16명 중에 모바일로 10명이 이용을 하니까 모바일 비중이 유선 인터넷보다는 높다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실제로 지금 유선 깔아서 인터넷 쓰는 사람들보다는 모바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라는 것이 핵심이고요. 앞으로도 유선 쪽의 흐름이 높아지기보단 모바일 중심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이 리포트에서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 살펴보면 또 하나의 특징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자, 전체적으로 이동전화 가입자는 지금 아프리카 굉장히 많습니다. 100명당 거의 60명이 육박하는 수준이죠. 그러니까 10명당 6명 정도가 휴대폰은 모두 갖고 있는데 실제로 여기 통신망이 2G 이하 정도, 많이 가봐야 2.5,
그다음에 뭐 3G라든지 4G 우리가 쓰는 LTE만 같은 경우에는 정말 대도시 일부 지역에만 국한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국가에서는 인터넷 이용자가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향후 이 전화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인터넷을 이용하게 될 가능성은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언급드렸던 것처럼 인터넷 시장의 성장 잠재력, 그것도 모바일 중심으로 하는 인터넷 시장의 성장 잠재력은 그 어디보다도 높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리포트에 나오고 있는 또 하나의 내용은 뭐냐면요. 다음 그림을 살펴보시면 실제적으로 인터넷에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살펴봤을 때 가장 좋은 국가와 조금 나쁜 국가의 차이를 놓고 보게 되면 가장 큰 차이가 금융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느냐, 정부에 충분한 돈은 있느냐, 소득은 존재하느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향후 인터넷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의 차이가 조금 존재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상해 노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모로코라든지 케냐 같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충분히 인터넷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리포트의 핵심은 제가 다 말씀드렸는데요. 아프리카 앞으로도 모바일 인터넷 개발에 굉장히 매력적인 지역이고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라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그 많은 국가들 중에서 인터넷을 선도하고 있는 케냐라고 하는 국가의 특성을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더 그룹이 세네갈과 케냐입니다. 인터넷의 보급률이라든지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 전체적인 GDP 개념에서 봤을 때 IGDP,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GDP의 능력이 이쪽이 가장 높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모로코나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이제 쫓아가는 지역 쪽이고 나머지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케냐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인데요. 뭐 시간 관계상 짧게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죠. 다음 그림 살펴보게 되면 이 케냐의 특성은 서비스에 굉장히 GDP의 기여도가 높은 국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서비스 쪽, 아무래도 관광산업이 많겠죠. 여러분들 케냐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초원, 사자 이런 것들 많이 생각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평원에 있는 이런 관광 자원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GDP의 기여도는 이쪽이 높지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종사하고 있는 고용의 그 질을 담당하고 있는 양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농업입니다. 그러니까 케냐의 특성은 서비스 쪽이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굉장히 강하고 그 다음에 농업 같은 산업이 고용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경제 구조고요. 서비스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살펴보시면 서비스 내에서는 도소매와 호텔 외식과 같은 관광과 관련된 부분들, 교통 같은 부분들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교육, 건강 이런 것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빠르게 늘고 있는 것도 주로 관광과 관련된 부분들이 빠르게 늘고 있고 교통과 커뮤니케이션, 통신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투자가 앞으로도 늘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국가입니다. 다음 그림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들의 이제 인구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인구 구조도 젊은 인구가 굉장히 많고요. 0세부터 14세의 영유아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10년이 지나도 이 인구가 그대로 2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인구들이 많아서 모바일이 더 퍼질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들은 그 어디보다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다 이런 상황입니다. 주로 영유아들, 20세 이하의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젊은 사람들을 바탕으로 모바일은 더 빠르게 뿌릴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빠르게 적응을 하니까. 교육만 잘 된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도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실제적으로 케냐라고 하는 국가가 그동안 정치적인 어려움 때문에 다른 국가에 비해서 외국계 투자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전체 GDP 대비해서의 퍼센테이지가 0.8%밖에 안 돼서 외국계 자본이 들어가서 무언가 할 수 있는 자리는 굉장히 많이 벌려져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실제로 케냐 안에 통신사들이 4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자, 사파리컴이라고 하는 케냐의 내수업체가 점유율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에어텔이나 에사라고 하는 인도 업체가 한 25%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런데 프랑스의 오렌지텔레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인구 기준으로 본다면 케냐의 이제 내수업체가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통신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 살펴보시면 실제적으로 여기서 이 모바일 보급률이 77%로 아프리카 평균보다도 높은 상황인데요. 모바일 브로드밴드는
아프리카 전체의 거의 3배에 달하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케냐 같은 경우 대부분의 이제 모바일 서비스를 주로 은행 이체에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프리카가 마을과 마을 사이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러니까 은행 같은 거 하나를 찾아가기에도 굉장히 먼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미국처럼 넓은 땅에서도 다운타운 같은 데 가기가 좀 먼데 아프리카 같은 데는 얼마나 멀까요? 또 길도 불편하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은행 이체 서비스 같은 것들을 전 국민의 75%가 거의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당연히 모바일 브로드밴드, 즉 모바일 인터넷 이용 숫자가 케냐라고 하는 국가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유선은 거의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일부 뭐 호텔이라든지 대도시 주변으로만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케냐의 특성을 살펴봤을 때도 향후 분명히 특정 서비스를 중심으로 해서는 브로드밴드 사업들, 모바일 브로드밴드 사업이 넓어질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은 충분히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아프리카 시장의 특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떠한 투자의 팁을 얻어볼 수가 있을까요? 앞으로 개발할 여지가 충분하고 별로 돈은 안 들어가 있고 누군가 돈이 들어와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면 아마도 아프리카 시장에서도 통신망이 터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지금 성장 정체에 빠져서 마케팅으로 모든 돈을 쏟아붓고 있는 국내 통신사가 만약에 이쪽으로 문호를 개방해서 들어가기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물론 우리나라 SK텔레콤이나 KT 같은 경우가 해외에 그동안 많은 시도를 했었죠. 뭐 베트남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여러 국가로 들어가서 시도를 하고 있고 또 했습니다. 근데 별로 성공한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서 새롭게 뚫기는 어렵지만 기존에 있는 내수 회사를 중심으로 협력을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IT의 여러 가지 인프라스트럭처를 제공을 하고 또 서비스의 노하우들을 제공하는 그런 관점으로 간다면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직 아프리카의 대부분 국가는 정부가 주로 대부분의 산업들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와의 스킨십만 잘 가져가게 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하라 이남 지역의 그 많은 국가들의 통신망을 우리가 다 깔아줄 수 없는 거고요. 또 그만큼의 투자를 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 지금 쏟아붓고 있는 마케팅비의 절반이라도 아프리카 쪽으로 돌려서 이들 업체들과 협력을 잘 가져간다면 충분히 의미 있는 변화를 나타낼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그 시작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KT의 바뀐 CEO의 화두가 뭐였습니까? KT의 해외 진출이었죠. 이미 KT 같은 경우에는 루안다에 진출을 해서 루안다의 일부 도시 LTE망을 깔아놓고 그와 관련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 사업이 잘 되고 좀 더 커진다면 결국은 국내에서의 성장 정체에 빠져있는 통신사들이 다른 서비스를 통해서도 조금 더 성장의 단계를 걸고 그다음에 해외 쪽에서는 좀 더 폭발적인 성장의 단계들을 가져오기 시작한다면 정체되어 있던 매출도 조금씩 늘 수 있을 것 같고요. 수익성 측면은 조금 더 지연되겠지만 아무래도 매출이 늘어나면서 성장주 개념으로 돌아선다면 현재 굉장히 정체되어 있는 주가들도 장기적으로는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K텔레콤도 마찬가지겠죠. 국내에만 머물기보다는 해외 쪽에 동남아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지역 쪽으로의 활발한 해외 진출을 앞으로 기대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뉴스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되기 시작한다면 다시 한번 정확한 자료와 밸류에이션 자료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시장의 어려운 구간이니만큼 좀 더 많은 연구와 공부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또 하나, 제 생각에는 시장의 지금 거래대금이 핵심입니다. 거래대금 기준으로 보면 시장은 쉬고 싶어 하고 있고요. 체력도 굉장히 약해진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체력이 약해진 상황에서는 조금만 무리하면 감기 들고 병에 걸리기 쉽죠. 그렇다면 지금 투자의 핵심은 거래대금을 보면서 우리도 조금은 쉬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 더 시장 내로 들어가서 수익률 고민을 하고 종목 고민을 하시기보다는 지금은 체력을 탄탄하게 다지는 운동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